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59%가 미국 달러입니다. 석유를 사도, 반도체를 사도, 무기를 사도 전부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달러를 쓰는 건 미국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엔 전쟁과 외교, 그리고 교묘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놀라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축통화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축통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흔들리고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축통화란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화폐인 것이죠. 현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 원화를 현지 화폐로 바꾸면 환율이 적용되는데 이 환율의 기준이 되는 것도 달러입니다. 한국 원화의 가치도 달러 대비 얼마인지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달러일까요? 유로나 위안화, 엔화는 왜 기축통화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되면 어떤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동시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숨겨진 대가도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6년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달러 없이도 무역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공동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기축통화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기축통화, 달러 패권, 탈달러화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축통화의 역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축통화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가장 먼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한 것은 고대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지배하던 시절 데나리우스는 제국 전체에서 통용되는 공통 화폐였습니다. 로마 군단의 급여가 데나리우스로 지급되었고 속주들의 세금도 데나리우스로 걷혔습니다. 로마 밖의 민족들도 로마와 교역하기 위해 데나리우스를 사용했고 심지어 인도와 중국에서도 데나리우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데나리우스의 은함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결국 화폐로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기축통화의 첫 번째 교훈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축통화의 가치는 그것을 발행하는 국가의 국력과 신뢰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6세기가 되면 스페인의 시대가 옵니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은을 발견했고 이 은으로 만든 스페인 달러라 불리는 은화가 전 세계 무역의 기준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스페인 은화가 통용되었죠. 하지만 스페인은 이 부를 생산적으로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에 돈을 쏟아부었고 결국 국력이 쇠퇴하면서 스페인 은화의 위상도 함께 무너집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갖추고 해군력으로 전 세계 해상 무역을 장악한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 새로운 기축통화가 됩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었고 국제무역의 결제는 대부분 파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은 근본이제를 채택해서 파운드의 가치를 금에 연동시켰고 이것이 전 세계의 파운드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전쟁으로 영국의 국력은 극도로 약해졌고 반대로 미국은 두 차례의 전쟁에서 물자를 공급하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합니다. 1944년 연합국 44개국 대표가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라는 작은 마을에 모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브레턴우즈 체제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달러의 가치를 금에 고정합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교환해주겠다고 미국이 약속한 것이죠. 둘째,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합니다. 즉 달러만 금과 교환 가능하고 나머지 통화는 달러와 교환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실상 달러가 금과 동급의 화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국이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요리지, 즉 화폐 주조 차익입니다. 신요리지란 화폐를 만드는 비용과 그 화폐의 액면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7센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은 100달러의 가치를 갖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 통화에 대해 신요리지를 얻지만 기축통화국의 신요리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의 실물 자원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화폐를 발행하면 전 세계에서 석유, 반도체, 자동차, 식량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 수출해야 하지만 미국은 인쇄기를 돌리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설명이지만 본질적으로 기축통화국의 구조적 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특권은 낮은 차입 비용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쌓을 때 미국 국채를 삽니다. 달러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 일본, 한국 등 수출국들이 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가 3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파산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경제 제재의 무기화입니다. 달러가 세계 금융의 기본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를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국제 금융 메시지 시스템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면 그 나라는 사실상 국제 무역이 불가능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벨기에 태생의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1960년에 제기한 이 개념은 기축통화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합니다. 전 세계가 무역에 사용할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를 해외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경로는 미국이 수입을 수출보다 많이 하는 것, 즉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1976년 이후 거의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로 이어집니다. 미국 공장들은 값싼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미국 중서부 공업지대의 쇠락이 바로 이 트리핀 딜레마의 결과물입니다. 기축통화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산업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이 기축통화국의 숙명인 것입니다. 결국 기축통화란 엄청난 특권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국제통화 체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죠. 2026년 현재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로달러의 핵심이었던 석유 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고
이안화 결제 시스템인 시스스, 즉 CIPS를 구축하여 스위프트를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움직임은 브릭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2024년에 이란, 이집트, 에디오피아, 아랍에미리트를 추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브릭스 국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45%, GDP의 3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나라들은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무역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릭스 공동 결제 시스템은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결하여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교역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이 CBDC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시범 운영을 넘어 실제 거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면 현재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거래가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활용한 것이 역설적으로 탈달러화를 가속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킨 것을 본 많은 나라들이 달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국도 같은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탈달러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정말로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달러의 대체는 쉽지 않다는 쪽의 논거도 강력합니다. 이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중국은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이안화의 자유로운 환전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축통화란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로 현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는 로마의 데나리우스, 스페인 은화, 영국 파운드를 거쳐 달러로 이어져 왔으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운명은 그것을 발행하는 국가의 국력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축통화가 된 달러는 신율이지 낮은 차입 비용, 경제 제재 수단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미국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리핀 딜레마가 보여주듯이 기축통화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제조업 공동화라는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특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2026년 현재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브릭스의 공동결제 시스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부상으로 달러의 독점적 지위는 서서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탈달러화는 당장 어렵겠지만 달러 중심의 단극 체제가 다극 통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시작된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한국 경제의 환율, 무역, 외환 정책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기축통화, 탈달러화, 브릭스 통화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역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